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월 7일 두산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11%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33% 상승했습니다. 양증시 모두 상승했고요.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 매수가 들어왔고 상승을 좀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토요일인데 해외 증시를 보면 간밤에 이제 다우와 나스닥 증시가 모두 좀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종목 위주로 좀 강한 반등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임금 상승률이 좀 낮아지면서 본격적인 이제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 기대감으로 증시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경기 침체가 진행되는데 이제 오히려 증시가 급등하는 굉장히 이제 이상한 상황이, 모순적인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증시에 대한 투자자들이 촉각을 두고 있는 것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안정화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안정화가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정책, 그죠? 금리 인상에 대한 완화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증시가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기가 계속 빠르게 침체되어야지 금리 인상이 완화되면서 이런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스닥 보시면 여전히 이제 바닥 라인에 있습니다. 반등하긴 했지만 계속 이제 바닥을 찍어 내리고 내려가는 분위기였는데, 다행히 이제 지지 라인을 지지를 하면서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이제 다시 V자로 올라갈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우 같은 경우는 오히려 N자로 반등을 시작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기술주가 많이 모여있는 나스닥보다는 이렇게 실적주 위주로 모여있는 다우가 지금 분위기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이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분위기가 좋고요. 다음 주 시장도 좋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차트를 보면 코스피도 이제 바닥 라인을 거의 찍고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되었을지는 아직 21선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2200, 2300 정도 근처로 가면서 전형적인 W자 쌍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자체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박스권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모습이고요. 이 바닥 라인을 오랫동안 다지면서 이 증시의 바닥을 형성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굉장히 유사한 패턴이 계속 그려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매일 제가 언급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천장 이렇게 하면서 여러 번을 찍고 나면 다시 대상승기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꼭 3번씩 찍고 가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인트가 금리에 대한 이 방향이 어떻게 될지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이 금리에 대한 인하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증시가 이전처럼 미친 듯이 올라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 2024년에는 이런 대상승의 사이클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인하에 가까워지는 시기가 다가올수록 오히려 증시는 다시 조금씩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좋은 시기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이제 경기 침체가 다가오는데, 그리고 증시 지수도 상당히 많이 내렸는데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식시장의 사이클을 이해를 한다면 최악의 상황에서 매수를 해야지 다음 사이클이 왔을 때, 이 상승 사이클이 왔을 때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종목이나 그냥 매수를 하면 되지 않고요. 지금의 이 환경과 그 다음에 전체 세계의 흐름을 보았을 때 이 다음 사이클이죠. 다음 유동성 자금이 들어왔을 때 뜰 수 있는 종목들, 뜰 수 있는 분야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에너지 패러다임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수소 경제라든지 그런 테마들을 선택을 해서 미리미리 이제 투자를 해두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대신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시장에 대한 사이클이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천천히 한번 봐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여기 있는 종목들, 일일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이 투자를 해서 뭐 하루에 30%씩 이득을 보는 걸 원하시겠지만, 사실상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하루 바짝 올라도 네, 이틀 뭐 따상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른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단타식으로 빠르게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 들어가서 수익을 크게 보고 빠르게 빠져나오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뭐 말하는 것처럼 이상적으로 진행되면 상당히 큰 수익을 보지만, 그렇게 이제 수급에 집착을 하게 되고 이 수익에 집착을 하게 되었을 경우 이 올라가다가 쭉 떨어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30%까지 올라가는 종목들이 그 몇 안 됩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좀 투자를 해봤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리고 이 승률이 뭐 반 이상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하락으로, 그죠? 거래 수익, 거래 그 세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내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좌 잔고는 계속 줄어든다라는 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주 잘 훈련이 돼야 되고 심리적으로 컨트롤 잘해야 되고, 그리고 승률이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별로 추천을 드리진 않는다. 일반적인 이 주식을 하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리지 않는 방법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트렌드를 따라서 시장의 사이클을 이해를 하고 그 시장의 때를 기다리는 투자자가 된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률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요. 네, 그렇게 이제 초점을 두고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뭐 환율 자체는 15원 하락해서 1260원입니다. 1% 가까이 또 하락을 했고요. 환율은 계속 내려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지금 쌍바닥 정도로 떨어졌는데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250원 정도, 1200원 중반대까지 진입을 했고, 결국에는 평소에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까지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이제 높은 구간이죠. 평소 대비해서는 많이 높은 구간인데 오버슈팅 구간이 지금은 이제 안정화가 되었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이전에도 이제 이렇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환율이 빠르게 올라갔다가 빠르게 떨어진 경험이 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금리가 여전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금리가 이제 높은 곳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심리적인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모든 지표가 사실 지금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에 대한 그 방향이 반영이 된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이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그 돈을 움직이는 세력이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심리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미리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네, 금리가 올해도 더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떨어진 것이죠. 이미 이제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라는 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금리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이 주식시장도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결국에는 답을 줄 것이고 거기 시간에 시간이 지나도, 그죠? 흔들리지 않게 투자를 하면 됩니다. 뭐 신용을 무리하게 한다든지, 지금 이제 신용을 쓰면 엄청난 이제 이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부담스럽죠.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여유 있는 현금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그렇게 크게 시간에 쫓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진행을 하였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지수 선물은 지금은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채권 수익률, 미국 국채금리는 3.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이제 급등을 하다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고 다시 바닥 라인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국채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런 위험 자산으로 다시 자금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또 의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증시 말씀을 드리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350원 상승해서 2.3% 상승했고요. 15,50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코스피가 반등을 하면서 같이 두산에너빌리티도 반등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크게 많이 올라가진 못했지만 증시 따라서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시간의 거래량도 거의 뭐 없었습니다. 네, 합쳐서 뭐 만주가 될 정도로 지금은 크게 의미가 없었고요. 시간의 종가도 뭐 50원 정도 하락했지만 크게
거래량도 없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350만 주고요. 전일 대비해서는 280만 주 정도로 한 70만 주 정도 늘었네요. 그래서 크게 의미 없습니다. 지금도 500만 주를 넘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우리가 목표하는 거래량이 1,500만 주 정도 이상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신호탄이 아직까지는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방향성 없이 계속 이제 바닥라인 근처를 좀 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급 자체가 그렇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350원 정도 반등을 했지만 크게 지금 이 주가 자체는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차트 일별로 차트를 보시면은 기술적으로는 조금 분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쌍바닥 라인을 확실히 찍고 올라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고요. 21선과 61선이 수렴을 했습니다. 5일선이. 그래서 점점 이제 주가가 수렴을 하는 구간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양훈구름 쪽으로 이제 주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21선을 넘어서 뚫고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이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조금 증가를 하면서 이렇게 치고 나가준다면 21선을 타고 완곡하게 이제 올라가주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평선이 다시 갭을 벌리고 이 21선과 61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오지 않는 선에서 또 올라가주는 그림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상황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자리는 잘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정 이상 이 상승분에 대한 하락이 나왔어도 결국에는 절반 정도는 지켜주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상승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더 큰 곳으로 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목표 17,400원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평소에 보던 그런 박스권 안으로 지금 주가가 진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나왔던 그런 하락이 이제는 끝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를 살려서 점점 이제 밀어 넣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부족한 거래량이 빨리 나와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분위기 자체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월봉도 마찬가지 1월은 이제 음봉으로 시작을 했지만 1월 달에서 여기 20월봉선을 좀 회복을 시켜주면서 진행을 해준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상황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좋은 소스들이 많이 풀려 있고 그런 소스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이제 많이 상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붙어준다면, 수급이 붙어준다면 확실히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차트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 투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관 투자자가 9만 5천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한 7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 중에는 금융투자, 연기금 투자자가 또 주로 매수를 했고요. 뭐 투신 보험은 크게 뭐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투신은 조금 매도했지만 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확실히 이제 연기금 투자자가 연일 좀 매수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적은 양이긴 하지만 계속 이제 매수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고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사모펀드도 11,000주 매도했지만 뭐 크게 많은 양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다음 주는 이제 목요일에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그 옵션 만기일에 이 투자자의 수급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매수를 이어가다가도 하루에 매도를 하는 것이 그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날까지,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한번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도 지금은 뭐 크게 눈에 띄는 수급은 없고요. 기관 투자자가 조금씩 매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의외로 다시 매수를 좀 해주었는데요. 공매도 잔고와 함께 또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차 잔고가 확 줄어들면서 공매도 잔고도 같이 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잠깐 증가를 했다가 다시 또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공매도 잔고는 1290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별 공매도 거래량도 54,000주로 많이 줄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잔고가 이제 낮은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 대차 잔고도 같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계속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는지 그런 것들 계속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대차 잔고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차 잔고는 지금 58만 주 상환이 되었고, 체결은 35만 주, 그래서 한 23만 주 정도가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가 2,767만 주 정도 진행이 남아 있고요. 3,300만 주를 찍고 지금 이제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500만 주, 600만 주 정도가 감소를 해 있는 모습인데, 대차 잔고가 그래도 계속 줄어드는 방향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 대차 잔고 같이 줄어든다. 네, 이 부분 주시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가 JP모건이 또 매수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전날에는 이제 JP모건이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도가 좀 나왔었는데, 또다시 이렇게 JP모건 쪽에서 매수가 붙어주면서 증시가 또 주가가 또 올라갔고요. 공매도 잔고도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계속 매도해서 JP모건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 보이는 모습이고, 이 수급 자체는 전체적으로는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고 있지만, 일단은 뭐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는 이유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JP모건의 경우는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던 뭐 신주 상장을 진행하는 그런 방향에서는 당연히 이제 좋지 않은 방향으로 앞장을 섰었거든요. 그래서 공매도를 이용해서 그렇게 뭐 주가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유상증자라든지 블록딜 전에 주가를 매입을 해서 또 주가를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든지, 약간 그런 식의 움직임이 좀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가 줄어들면서 진행이 좀 되고 있지만, 이 JP모건에 대한 매도는 계속 좀 주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매수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추적 물량은 69만 주에서 이제 57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 지금 12% 정도로 다시 회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전일 매도했던 거를 대부분 이제 매수를 했고, 지금 지분은 12%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추후의 흐름은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트나 이렇게 수급은 다 확인을 했고요. 네. 지금 뭐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수급이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눈에 띌 만큼 지금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없고요. 지금은 계속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진행 방향, 수급을 그 비전을 살펴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소식을 좀 가져와 봤고요.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자, 최근에 이제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루마니아 SMR 엔지니어링 용역 계약을 이제 진행했다라고 하고요. 이제는 루마니아에 본격적으로 SMR을 수출하기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뉴스케일 파워는 루마니아 로파워 뉴클리어로부터 SMR 건설을 위한 상세 설계 전 단계인 엔지니어링 용역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으로 뉴스케일 파워는 향후 8개월 동안 루마니아 SMR 건설 예정지인 도이체스티 부지에 대한 환경평가 및 지하 지질 공학 조사 등을 통해서 SMR 건설의 기본 토대를 마련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계약이 마무리되면 SMR 건설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 쪽에 아이다호주에 지을 예정인 SMR 이외에도 지금 루마니아 쪽에 SMR 건설을 거의 확정 짓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폴란드 쪽에도 지금 SMR 건설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지금 그 3개국은 거의 확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국에는 당연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런 기자재 공급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삼성물산의 건설 기술이 시공이 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삼성물산과 또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런 합작으로 이런 건설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뉴스케일 파워와 그 연대를 계속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SMR 시대로 진입을 하는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이 시장이 늘어날 거고, 그 초도기가 건설이 되면서 SMR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이제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형 원전에 대한 그런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소형 모듈 원전이 상당히 이제 각광을 받을 것이고, 이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것은 일반 땅에다가도 지을 수 있지만 해상 위에다가 부유식 SMR도 검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큰 선박이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SMR 기술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는 뭐 우주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우주로 나갔을 때 뭐 달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이런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이 원자력 에너지가 필요할 시기가 올 겁니다. 그때는 뭐 달에다가 해상 풍력을 지을 겁니까? 아니면 태양열을 지을 겁니까? 그래서 이 원자력 에너지를 통해서 효율이 제일 높은 에너지를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본격적인 그런 시대가 왔을 때는 이 원자력 에너지가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SMR 시장을 독점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 뉴스케일 파워와 그리고 그 원자로 기자재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히 큰 수혜 기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천천히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뉴스케일 파워가 소형 원전 수출을 위해서 이제 미국 NRC에 표준 설계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여러 개를 동일 설계를 원자로를 반복적으로 건설할 때 필요한 표준 설계 신청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폴란드와 루마니아 수출을 위해서 이렇게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아무래도 NRC에서 표준 설계 승인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게 이제 승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는 그 SMR 수출이 가시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고, 루마니아와 폴란드의 SMR에 두산 에너빌리티 기자재가 들어갈 것이 거의 확정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형 원전 수주도 중요하지만 SMR에 대한 기자재 공급도 이제 사실 상당히 이제 많이 관심을 받을 것이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수혜를 받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이 대형 원전 소식인데요. 뭐 폴란드 원전, 체코 원전이 좀 구체화되어서 좀 빠르게 소식이 전해지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조용한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지 그런 구체적인 사실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이집트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가 2차 시공을 1조 6천억 정도를 수주를 했죠. 그래서 3조 규모에서 지금 거의 절반 정도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를 했는데, 거기 이제 한수원이 이집트 원전 사업 준비를 위해서 파견 인력을 선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건설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올해 8월에 엘다바 1호기 터빈 건물을 착공하기 위한 현장 인프라 구축 활동을 전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외, 이 UAE 쪽에 바라크 원전 이외에 두 번째 원전 수출이죠. 사실 전체적인 수출은 아니지만 그래도 2차 시공을 맡으면서 상당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동 쪽에서 우리가 또 계속 중동과 아프리카 쪽에서 계속 이 원전에 대한 기술력을 입증을 하는 셈이고요. 추가적인 또 이 수출이 예상이 되는 그런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중동 쪽 시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해는 이제 네옴시티가 주목을 많이 받았고, 이제는 올 초에 본격적인 그 네옴시티에 대한 수주권들이 하나 둘씩 나올 겁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이제 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삼성물산 UAE 쪽을 가서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을 가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수행 비서인가요? 그 대통령실 실장도 아마 갔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1월 달에도 이 대통령이 직접 방문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UAE 쪽에 계속 고위급 인사들이 좀 방문을 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UAE가 또 1경 원을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지금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자, 사우디아라비아와 중동
경제 패권을 두고 다투고 있는 UAE, 아랍에미리트가 향후 10년간 두바이의 경제 규모를 현재 2배, 약 1경 1000조 원 수준으로 만들겠다며 천문학적인 투자를 예고하면서 관련주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우디 네옴시티 외에도 두바이를 더 확장시키는 UAE 쪽의 그런 공사가 또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구체적인 시기와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어젠다가 이렇게 나온 만큼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UAE 부통령 겸 두바이 지도자가 초대형 두바이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향후 10년 동안 두바이 경제 규모를 2배로 키우고 세계 3대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게 목표이다. 그래서 두바이 경제 어젠다를 D33을 추인을 했고 친환경 제조업 육성, 글로벌 유니콘 기업 30개 육성, 전 세계 유명 대학 유치 등의 내용이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바이 건설에는 우리나라 건설사들과 그런 플랜트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을 경우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그룹들이 또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바이 건설될 때, 그리고 건설주가 한참 뜰 때 상당히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이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중동 쪽에 그런 경제 패권이 다툼이 오히려 우리나라에게는 상당히 수출 입장에서는 큰 수혜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분명히 올해는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고 투자가 좀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중동 쪽에서는 고유가 시대가 끝나고 이제 유가가 안정화될 것으로 보여지니까 그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고유가 시대에 벌었던 그 돈을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유를 떠나서 그런 이 다음 시대를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과정에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이런 쪽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UAE 쪽에서는 또 이제 바라카 원전 1, 4호기가 건설이 되었는데 그 이외에 이제 5에서 8호기도 이 원래 부지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죠. 근데 최근에 내용이 나왔던 것이 5, 6호기를 건설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두바이 쪽에 이 경제 규모가 커지면 아무래도 에너지 수요가 상당히 높아질 텐데 거기에 대한 그 에너지 수요를 아마 원자력으로 이 UAE 쪽에서는 감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UAE 쪽에 그 바라카 1, 4호기가 아랍에미리트 UAE 쪽에 거의 25% 전력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화폐에도 공식적으로 이 화폐 안에 UAE 바라카 원전이 들어갔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 국가 기반 시설로 인정을 하고 상징적인 건설로 인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이제 의미가 커 보이고 추후에 UAE 쪽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중동 건설이 올해 가시화가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상당히 이제 큰 수혜를 볼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주가는 한미글로벌 이런 종목들 용역 쪽에서 막 움직이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움직임을 지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플랜트 기업들 아니면 직접적인 건설사들에게 또 이 수급이 쏠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차분히 그냥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황은 계속 좋은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직 이벤트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내용은 많았지만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아직 소식이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 소식들은 거의 확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하나둘씩 나올 겁니다. 그래서 주가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요. 앞으로의 상황을 집중을 하고, 지금 주가에 집중을 하면은 상당히 투자에 흔들림이 옵니다. 당연히 이제 코스피가 3,300에서 2,200, 2,300까지 왔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지금 이제 이 횡보 시장에서 다음 이 종목들, 다음 사이클이 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아마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그 다음에 그런 중동의 그런 건설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올 초에는 좀 이제 반등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